지금 당장 전연을 끝장내! 새벽 공기를 찢는 포성이 울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여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피가 무대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이 잔혹함은 최고 존엄도 아닌 바로 리설주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리설주의 눈빛 하나가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평양은 피바람에 잠겼습니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 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단 속에서 내 이름을 직접 보았습니다. 왜 리설주는 이 여인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숨을 앗아갔던 걸까요? 오늘 그 피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꼭 부탁드려요. 총성 3발. 무대 위 시체 한 구. 2,000명의 박수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북한 총정치국 간부였고 그날 그 무대에서 일어난 일의 유일한 생존 증인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 72시간 만에 권력 지도를 뒤바꾼 진실입니다. 2014년 12월 15일 오후 3시 평양 인민문화궁전 무대였어요. 빨간 벨벳 커튼이 올라갔고 검은 정장을 입은 여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김연아, 26살, 총정치국 박철민 장교의 딸이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 제목은 조국창가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무대 뒤에서 검은 장갑을 낀 손이 올라갔어요. 신우였습니다. 보이성 요원 3명이 무대로 올라왔고 김연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결문도 없었어요. 변명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역자라는 한마디만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 총성, 김연아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두 번째 총성,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쾅 소리가 났어요. 세 번째 총성,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2,000명이 넘는 관중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제 눈앞에서 한 젊은 여인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것도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요. 박철민 장교는 제 옆에서 아이고, 내 딸아 라고 중얼거리며 쓰러졌어요. 심장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왜 한 젊은 가수가 공개 처형을 당해야 했을까요? 저는 그날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무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요. 한 여인의 질투가 국가를 움직였고 권력의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6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2008년 가을 만수대창 작사 지하 연습실이었습니다. 그때 김연아는 20살이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아리랑 변주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연습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25살의 김정은이었습니다. 아직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기 전이었죠. 그는 김연아의 노래를 들으며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이었어요. 그 후로 둘의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었어요. 김정은은 김연아를 위해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연아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더욱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009년 김정은에게 정식 배우자 후보가 나타난 것입니다. 리설주였어요. 당시 은하수간 현악단의 가수였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직접 점 찍은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정치적 결혼이었어요.
리설주는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김정은과 김연아의 관계를 금세 눈치챘어요. 그리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김연아의 목소리와 미모는 정말 뛰어났거든요. 리설주는 결심했어요. 경쟁자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2010년 김정은과 리설주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여전히 김연아를 잊지 못했어요.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리설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설주는 조직 지도부와 보위성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연아를 제거할 명분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외 선동, 부적절한 접촉, 국가기밀 누설 같은 혐의들을 만들어냈어요. 모두 거짓이었지만 권력 앞에서는 진실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철민 장교는 딸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총정치국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내린 결정이었어요.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동무 내 딸을 살려달라는 그의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김연아가 체포되기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죽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연아야. 다 괜찮을 거야. 새벽 5시 보위성 요원들이 김연아의 집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따라갔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사흘 후 공개 심판이 열렸어요. 인민문화궁전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의무 참석이었어요. 김연아는 무대에 올라가 마지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국창가였어요.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김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총정치국 전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었어요. 권력의 게임에서 진 자들은 모두 사라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나라를 떠나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아의 마지막 노래는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질투가 한 젊은 여인을 죽였고 권력이 진실을 묻어버린 그날을 말이에요. 2008년 9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에요. 그날 오후 2시 저는 만수대창 작사 지하 3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총정치국 예술 담당 간부로서 특별한 임무를 받았거든요. 천재 소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확인하러 간 것이었어요. 지하 연습실에 가까워질수록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위로 천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랑 변주곡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살의 김연아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완전히 음악에 빠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네요. 제가 말하자 김연아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수줍어하는 모습이 더욱 예뻤어요. 계속 불러보세요. 방해하지 말고요. 김연아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20살 처녀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그리움을 품고 산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저는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봅니다. 김연아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더 열심히 연습해야죠.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완벽해요.
그때였어요. 연습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이었습니다. 당시 25살이었죠. 아직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기 전이었지만 이미 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그의 위상이 남달랐어요. 김정은은 문 앞에 서서 김연아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완전히 매혹된 얼굴이었습니다. 김연아는 김정은의 존재를 모르고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즉흥적으로 만든 멜로디 같았습니다.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노래가 끝나자 김정은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김연아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김정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김연아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급히 소개했습니다. 연아야, 이분은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이 제 말을 막았어요.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연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아름다운 목소리에 어울려요. 김정은의 말에 김연아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또 다른 노래도 들을 수 있을까요? 김정은의 요청에 김연아는 기꺼이 응했어요. 이번에는 우리의 소원을 불렀습니다. 통일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긴 노래였어요. 김정은은 노래를 들으며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김연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에 매혹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노래가 끝나자 김정은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김연아의 겸손한 대답이 김정은을 더욱 감동시켰어요. 그날 이후 김정은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씩 만수대창 작사를 찾았습니다. 항상 김연아의 연습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노래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아 씨는 꿈이 뭐예요? 어느 날 김정은이 물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제 노래로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김연아의 순수한 대답에 김정은은 깊이 감동했어요. 꼭 그런 가수가 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당신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요. 김정은의 약속에 김연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의 관심이 단순한 음악 애호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2008년 10월 둘 사이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날 연습이 끝난 후 김정은이 김연아에게 말했어요. 연아 씨,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세요? 김연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그럼 같이 저녁을 하시겠어요? 조용한 곳에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트 제안이었어요. 김연아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날 밤 김정은과 김연아는 대성산 별장에서 만났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경호 임무로 멀리서 지켜봐야 했어요. 두 사람은 별장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정은은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냥 25살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연아 씨, 당신을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김정은의 고백이었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난 후로 노래할 때가 더 행복해졌어요. 김연아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어요. 김정은은 김연아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을 평생 지켜드릴게요. 당신이 꿈꾸는 무대를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김정은에게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결혼 말이에요. 2008년 11월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일이 김정은을 불러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정은아, 내 배우자 후보를 정했다. 김정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님? 리설주다. 은하수간현악단의 가수야. 가문도 좋고 재능도 뛰어나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적절한 선택이지. 김정일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김정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은이 김연아를 급히 만났어요. 대성산 별장의 작은 정자에서였습니다. 연아야. 김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김연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가 내 결혼 상대를 정하셨어. 그 말에 김연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구요? 리설주라는 여자야. 은하수간현악단 가수래. 김연아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김정은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을 사랑해, 연아.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이별을 예감하면서도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김정은과 리설주의 첫 만남이 있었어요. 국가예술극장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격식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수행 간부로 참석했어요. 리설주가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우아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설주입니다. 그녀의 인사는 완벽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교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김연아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김정은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어요. 리설주는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리설주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준비해온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동지적 동감을 느껴요. 혹시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신가요? 리설주의 질문에 김정은이 잠시 망설였어요. 김연아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리설주는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우리식 정서가 담긴 노래를 좋아해요. 서구적인 것보다는 우리 것이 더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김연아를 겨냥한 것이었어요. 김연아가 서구적 창법을 구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리설주는 김정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일상, 취미,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조직 지도부를 통해서였어요. 일주일 후 리설주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김정은이 김연아와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연아라는 여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리설주가 조직 지도부 간부에게 물었어요. 네,
총정치국에서 관리하는 가수입니다. 재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아름답고 목소리가 천사 같다고들 해요. 리설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네요. 다음 날 리설주가 만수 대창 작사를 방문했어요. 김연아의 연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연아가 조선의 별을 부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리설주는 복도에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김연아가 연습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리설주와 마주쳤습니다. 김연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김연아군요? 리설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김연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순간 리설주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가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라는 것을요. 김연아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리설주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좋네요. 리설주의 말은 칭찬 같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김연아는 어리둥절했어요. 리설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제거해야 해. 그날 밤 리설주가 조직 지도부에 특별 보고를 했어요. 김정은과 김연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제 안정을 위해 조치가 필요해요. 조직 지도부는 즉시 움직였어요. 김연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3월 김정은과 리설주의 약혼이 발표되었어요. 김정은은 어쩔 수 없이 승낙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고 정치적 필요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김연아에게 있었어요. 약혼 발표 다음 날 김정은이 김연아를 비밀리에 만났어요. 연아야, 미안해. 김정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김연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안 돼요. 이제 그만해요. 김연아가 김정은의 말을 막았어요. 당신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김연아의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그의 간절한 부탁에 김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리설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약혼 후에도 김정은이 김연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리설주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김연아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오후 2시 만수대창 작사 지하 3층 연습실이었어요. 저는 총정치국 예술 담당 부서에서 특별 인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김연아의 개인 연습을 점검하러 간 날이었어요. 연습실 문을 열자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연아가 아리랑 변주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20살 처녀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애절했습니다. 연아야, 오늘 컨디션이 좋구나. 제가 말하자 김연아가 돌아봤어요. 아저씨, 오늘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에요.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연습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연습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25살의 김정은이었어요. 아직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기 전이었지만 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김연아의 노래를 들으며 완전히 넋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어요. 김연아는 김정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애절한 선율이 지하 연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은 벽에 기대선 채 한참을 듣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김정은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김연아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급히 연습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무, 이분은 제가 소개하려 하자 김정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김연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정은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씩 나타났습니다. 항상 김연아의 연습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연아야, 요즘 그분이 자주 오시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김연아가 얼굴을 붉혔어요. 아저씨, 그분은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분 같아요. 제 노래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은도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수도 많아졌습니다. 김연아와 이야기할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권력자의 무게감은 사라지고 그냥 25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김정은이 김연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연아 씨, 당신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김연아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능이 묻혀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김연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김정은의 관심이 단순한 음악 애호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김연아 역시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철민 장교에게 보고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교 동무 댁따님이 최고 지도자 아들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위험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무렵 김연아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김정은을 위해 더 완벽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연습 시간도 늘렸고 새로운 곡들도 배웠어요. 봄이 오면 그리운 금강산, 조선의 별 같은 곡들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김정은도 김연아를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고급 악보를 구해다 주었고 외국 성악가들의 음반도 선물했습니다. 김연아는 그런 선물들을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2008년 11월 둘 사이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김정은이 김연아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이에요. 연아 씨,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시면. 김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런 만남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김연아는 물론이고 박철민 장교
그리고 저까지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연아의 표정을 보자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랑에 빠진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어요. 연습할 때 부르는 노래에도 새로운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아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김연아가 수줍게 웃었어요. 아저씨,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 꿈을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김정은과 김연아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씩 만났습니다. 항상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났지만 소문은 서서히 퍼져나갔어요. 당 간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박철민 장교에게 넌지시 말해봤어요. 장교 동무 연아가 요즘 누군가와 만나는 것 같은데. 박철민 장교는 딸을 믿는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똑똑한 아이야. 분별을 알고 있어.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김정일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어요. 김정은의 결혼 문제는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김정일이 김정은의 결혼 상대로 리설주를 점 찍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은하수간 현악단의 가수였던 리설주는 적절한 출신 성분과 재능을 갖춘 여인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김정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연아 역시 충격을 받았어요. 아저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김정은이 김연아를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연아는 울면서 돌아왔어요. 아저씨, 그분이 저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언젠가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 약속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운명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에요. 한 곡의 노래가 2사람을 만났고 그 만남이 훗날 피바람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권력 앞에서는 독이 되었어요. 2009년 3월 20일 만수대의회당 귀빈실이었어요. 저는 총정치국 예술 담당으로 김정일의 문화정책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정일이 직접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정은이의 배우자는 리설주로 결정되었다. 리설주, 은하수간 현악단의 간판 가수였죠. 22살의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여인이었어요. 김정일은 그녀의 출신 성분과 예술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적절한 며느리감이다. 정은이에게 알려라.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연아와 김정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김연아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김정은이 리설주를 처음 만났습니다. 국가예술극장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비공식 만남이었어요. 저는 수행 간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리설주는 검은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정말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설주입니다. 그녀의 인사는 완벽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김정은은 무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김정은의 말은 냉정했어요. 리설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1시간 후 만남이 끝났어요.
리설주가 먼저 나왔는데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냉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리설주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보였거든요. 다음 날 리설주가 김정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조직 지도부를 통해 김정은의 일상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일주일 후 리설주가 김연아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김정은이 만수대창 작사에 자주 드나든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에요. 리설주는 직접 만수대창 작사를 방문했습니다. 김연아라는 가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리설주가 창작사 책임자에게 물어봤어요. 네, 총정치국에서 관리하는 특별 인재입니다. 창작사 책임자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리설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창작사 책임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연습 중이라서 괜찮습니다. 멀리서라도 들어보겠어요. 리설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창작사 책임자는 그녀를 지하 연습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김연아가 조선의 별을 부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리설주는 연습실 문 밖에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연습실 문이 열렸어요. 김연아가 나오다가 리설주와 마주쳤습니다. 김연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리설주는 김연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김연아군요? 리설주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김연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설주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계속 바라봤어요. 그 순간의 리설주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질투와 경계심, 그리고 적대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김연아의 아름다움과 재능을 한눈에 파악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좋네요. 리설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김연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리설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 나갔어요. 그날 밤 리설주가 조직 지도부에 특별 보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정은과 김연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조직 지도부는 즉시 보이성의 조사를 지시했어요. 2009년 4월 김정은과 리설주의 두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리설주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정은의 관심사와 취향을 미리 파악해 온 것이에요. 동무,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리설주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김정은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동지적 동감을 느껴요. 리설주는 준비해온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서양 클래식부터 조선 민요까지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의 관심을 끌려는 노력이 역력했어요. 혹시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신가요? 리설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정은의 표정이 잠시 변했습니다. 김연아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에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식 정서가 담긴 노래를 좋아해요. 서구적인 것보다는 우리 것이 더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설주의 말은 김연아를 겨냥한 것이었어요. 김연아가 서구적 창법을 구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리설주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김정은에게 접근하는 동시에 김연아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지도부와 보위성을 통해 김연아의 동향을 감시했어요. 2009년 5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리설주가 김정은과 김연아의 은밀한 만남을
목격한 것입니다. 대성산 별장 근처에서 둘이 함께 걷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 밤 리설주는 조직 지도부 부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주변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관계들이 있어요. 조직 지도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연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출신 성분, 교우 관계, 해외 접촉 여부 등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총정치국에도 협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박철민 장교가 제게 찾아왔어요. 동무, 연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리설주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김정일에게도 직접 보고했습니다. 아버님, 정은 동지의 주변에 부적절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리가 필요해요. 김정일은 리설주의 말을 믿었어요. 2009년 6월 김정일이 김정은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정은아, 내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라. 후계자가 될 사람이 분별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 김정은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김정은이 김연아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연아, 미안해. 당분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김연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 그냥 기다려줘. 리설주는 승리했어요. 김정은과 김연아를 떨어뜨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리설주는 김연아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김정은과 리설주의 정식 약혼이 발표되었어요. 리설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연아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2010년 김정은과 리설주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이제 리설주는 공식적인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여전히 김연아를 잊지 못했습니다.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었어요. 리설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공식적인 지위를 이용해 김연아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직 지도부와 보위성이 그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1년 12월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공식 등극했어요. 리설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권력 체제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어요. 김정은은 아버지의 죽음과 권력 승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리설주가 김연아 제거 작전을 본격화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과거의 잡음들을 정리해야 해요. 리설주의 말에 김정은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리설주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질투가 국가기관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김연아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2012년 1월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권력의 중심부는 이미 두 개의 축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총정치국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 다른 쪽은 조직 지도부와 보위성을 장악한 리설주 라인이었어요. 저는 그 균열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총정치국 간부로서 박철민 장교와 김연아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권력 구조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어요. 매일이 줄타기였습니다.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권력을 구축해야 했지만 리설주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특히 인사권에서 리설주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동무,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소? 박철민 장교가 제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조사를 하는 것 같소?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김연아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요. 연습실 출입, 교우 관계, 심지어 가족들의 동향까지 모든 것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성의 촉수가 서서히 그녀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2012년 3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연아가 부른 그리운 금강산이 해외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것이에요. 누군가 몰래 녹음해서 외부로 유출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어요. 대외 선동죄에 해당합니다. 보이성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국가기밀인 예술작품을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한 혐의입니다. 박철민 장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연아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김연아의 목소리로 된 녹음 파일, 해외 접촉 기록, 심지어 외국 돈까지 그녀의 방에서 발견되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김연아가 절규했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김정은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김연아를 구하고 싶었지만 리설주가 준비한 함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날 밤 리설주가 김정은에게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건넸어요. 이것을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김정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은아, 리설주와의 결혼만이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개인적 감정은 절대 국가보다 앞설 수 없어.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다. 김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의 육성이었습니다. 생전에 녹음해둔 것이었죠. 리설주는 차갑게 말했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거스르시겠습니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후 군 간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김철수가 일어나 발언했어요. 동지 장군님, 개인적 감정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믿을 수 없었어요. 총정치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계속했어요. 김연아 문제로 인해 군 내부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사적 감정에 휘둘리는 지도자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 순간 김정은은 깨달았어요. 리설주가 군부 내 일부 간부들까지 포섭했다는 것을요. 총정치국이 완전히 김연아 편은 아니었습니다.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장군님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시면 김철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군부 내 불만이 터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김정은은 사면초가에 몰렸어요. 아버지의 유훈, 군부의 압박, 체제의 안정, 모든 것이 김연아를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존엄이라 해도 이 모든 압박을 혼자 감당하기는 불가능했어요. 총정치국에서는 김연아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박철민 장교를 중심으로 여러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소. 연아는 우리가 키운 아이야. 하지만 상황은 이미 우리에게 불리했어요. 조직 지도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총정치국 일부가 반당분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명목이었어요. 이제는 총정치국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김철수를 따르는 간부들과 박철민 장교를 지지하는 간부들로 나뉜 것이었어요. 동무들, 우리는 군인이요. 박철민 장교가 자신을 따르는 간부들에게 말했어요.
군인은 무고한 사람을 버리지 않소. 연하는 우리의 딸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총정치국 내 분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김철수는 리설주와 은밀히 만났어요. 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총정치국도 둘로 나뉘었어요. 리설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김정은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총정치국 내 분열과 군부의 압박이 가중될수록 김연아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이 위험해졌습니다. 리설주는 이것을 노리고 있었어요. 김연아를 통해 반대 세력을 한 번에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2012년 4월 김정은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김연아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는 안도했어요. 김정은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설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구하면 당신의 정통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리설주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어요. 인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날 밤 김정은이 김연아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대성산 별장의 비밀 회합이었어요. 저는 경호를 담당하며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아야,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김연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한 것만은 진짜였으니까요. 나도 널 사랑해. 정말 사랑해. 김정은의 고백은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해. 영원히 말이야. 그들의 마지막 키스는 이별의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연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재개되었어요. 이번에는 김정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리설주가 조직 지도부 전체를 움직여 압박한 결과였어요. 권력의 게임에서 사랑은 무력했습니다. 박철민 장교는 절망에 빠졌어요. 내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의 한탄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역시 무력감을 느꼈어요. 권력 앞에서 개인의 의지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총정치국과 조직 지도부 사이의 균열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김연아를 둘러싼 권력 투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체제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기까지는 시간 문제였어요. 리설주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 뒤에는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김연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총정치국 세력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라고 느꼈어요. 5장 피바람 작전명 새벽의자. 2012년 5월 첫째 주 평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의자가 비워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그 끔찍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보이성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은 승용차들이 조용히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그 의자의 주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정치국 청사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현일 부국장의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까지 함께 회의를 했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이에요.
김현일 동지는 어디 계십니까? 누군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특별 교육을 받으러 가셨다고 하네. 김철수 부국장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특별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작전명은 새벽 의자였어요. 리설주가 직접 지시한 숙청 작전이었습니다. 김연아를 옹호하거나 총정치국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계획이었어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박철민 장교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동무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경고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새벽 의자 작전의 무서운 점은 그 치밀함이었어요. 단순히 사람만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워졌어요. 사무실 명패가 사라지고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심지어 가족들의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김현일 부국장의 10대 딸이 학교에서 울며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학교 명단에서 그 아이의 이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가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지워진 것이에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포였어요. 죽는 것도 무섭지만 존재했다는 증거마저 모두 지워지는 것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리설주의 복수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2012년 5월 둘째 주 총정치국 예술 담당 부서장 리명호가 사라졌어요. 김연아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봤던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문화예술 담당 참모 박영수가 사라졌어요. 김연아의 해외 공연을 추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김연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리설주는 김연아 하나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모든 인맥을 뿌리째 뽑아내려 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다. 박철민 장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아를 지키려 했던 대가를 치러야 하는구나. 그는 딸을 구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의자 작전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예측 불가능성이었어요. 언제 누가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도 내 의자가 있을까? 하고 걱정했어요. 총정치국 청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밀고자인지, 누가 리설주 편에 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부국장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날로 차가워졌어요. 동무 조심하시오. 어느 선배 간부가 제게 귓속말로 경고했어요. 요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모두 보고된다고 하오. 감시의 그물망이 총정치국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김연아는 이미 구금된 상태였어요. 보위성 지하 감옥에서 연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보다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이 더 빨리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리설주의 진짜 노림수였습니다. 2012년 5월 셋째 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연아의 어머니와 남동생까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좌제가 적용된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잔혹한 제도였습니다. 박철민 장교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어요. 딸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들까지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의 절규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새벽 의자 작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두세 명씩 사라져갔어요. 총정치국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김연아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위험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부서가 통째로 사라질 거야. 동료 간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리설주의 숙청은 선택적이지 않았어요. 연관된 모든 사람을 지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당신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새벽 5시가 되면 온 평양이 숨을 죽였어요. 검은 승용차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차례일까? 하는 공포가 도시 전체를 지배했어요. 리설주는 만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김연아라는 한 여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십 명을 희생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냉혹한 여인이었어요. 2012년 5월 넷째 주 마침내 박철민 장교에게도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내일 오전 9시 보위성 본부로 출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박철민 장교가 제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동무,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것을 기억해 주시오. 내 딸 연아는 무죄야. 그 아이는 단지 노래를 불렀을 뿐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새벽 의자 작전은 정점을 향해 치달았어요. 이제 김연아의 아버지까지 제거하면 모든 증인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리설주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을 증언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평양인민문화궁전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 의무 참석이었습니다. 내부 반역자 공개 심판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리설주가 기획한 마지막 복수극이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총정치국 간부로서 참석해야 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박철민 장교는 이미 2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보위성에 끌려간 후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무대 위에는 단순한 의자 하나와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빨간 벨벳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음악회 같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질 일은 음악이 아니었어요. 한 젊은 여인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커튼이 올라갔어요. 김연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어요. 2년간의 감옥살이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뼈만 남았고 머리카락도 듬성듬성했어요. 그래도 그녀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남아있었습니다. 김연아는 무대 중앙에 서서 관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일어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김연아는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외부 적대 세력에 우리의 예술작품을 팔아넘긴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또한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체제 전복을 꾀한 반역자입니다. 판결문이 계속되었어요. 김연아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은 귀빈석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리설주는 김정은 옆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를 제거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판결문이 끝나자 사회자가 김연아에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김연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김연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부른 모든 노래는 이 땅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를 간첩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조선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김연아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를 죽이시는 것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무죄예요. 김정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리설주가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에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사회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것도 리설주가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김연아를 철저히 모독하려는 의도였어요. 죽기 전에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김연아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조국 찬가를 부르겠습니다. 리설주가 원하는 노래였어요. 하지만 김연아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연아는 조국 찬가를 부르면서도 그 안에 자신만의 감정을 담았어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름다운 내 조국, 그리운 내 고향. 김연아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설사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그녀의 노래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어요. 노래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이 진짜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연아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김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김연아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박수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김연아의 마지막 노래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김연아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노래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보이성 요원들이 나왔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3명이었습니다. 김연아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무대 한쪽에 설치된 기둥 앞에 김연아가 섰어요. 눈가리개를 씌우려 했지만 그녀가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보고 싶어요. 김연아의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총구가 그녀를 향했어요. 김연아는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김정은을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연아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두 번째 총성,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쾅 소리가 났습니다. 세 번째 총성, 김연아가 완전히 쓰러졌어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2,000명이 넘는 관중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연아의 마지막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리설주가 그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한 젊은 여인이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대 위에는 피만 남았어요. 김연아의 마지막 노래 조국 찬가가 끝나는 곳에서 그녀의 인생도 끝났습니다. 리설주의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관중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김연아의 죽음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함과 진실에 대한 처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김연아의 마지막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름다운 내 조국, 그리운 내 고향. 그 목소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김연아의 처형이 끝난 지 사흘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총정치국 비밀 금고에서 발견한 문서 한 장이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차기 숙청 대상자 명단이었어요. 명단에는 2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김연아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단의 17번째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총정치국 예술 담당 부서 간부 김철우.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김연아 비호 혐의, 반당 분자와 내통.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이미 제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리설주의 복수는 김연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박철민 장교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동무,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것을 기억해 주시오. 내 딸 연아는 무죄야. 이제 그 기억을 간직한 사람도 제거하려는 것이었어요. 명단을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앞에 16명은 이미 새벽 의자 작전으로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17번째라는 것은 곧 제 차례가 온다는 뜻이었어요. 아마도 며칠 안에 새벽 5시에 검은 승용차가 제 집 앞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내와 15살 아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라지면 그들도 연좌제로 함께 처벌받을 것이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여보, 우리가 위험해.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망쳐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아내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요. 우리는 당신을 따를게요.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민수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15살 아이에게 우리가 탈북해야 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위험해. 우리 모두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민수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아빠, 김연아 누나 때문인가요? 아이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연아를 도우려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가야죠. 연아 누나를 위해서라도요. 이틀간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중국 단동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브로커를 통해 연결된 탈북 루트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돈 문제였어요. 탈북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축해둔 돈을 모두 긁어 모았지만 부족했어요. 결국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은밀하게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2014년 12월 20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새벽 4시 온 가족이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25년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아내는 울음을 참으며 문을 잠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겠죠?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야 돌아올 수 있어. 신의주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검문소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위조된 출장 명령서를 들고 있었지만 언제 들킬지 몰랐어요. 민수는 내내 조용히 있었고 아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신의주에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김철민이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1인당 2,000달러씩 받습니다. 미리 계약금 반을 내셔야 해요. 엄청난 돈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을 건드는 것은 오늘 밤이에요. 날씨가 추워서 경비가 소홀할 거예요. 김철민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들키면 모두 총살이에요. 저는 가족을 바라봤어요. 모두 각오를 한 표정이었습니다. 밤 11시 압록강 변으로 향했어요. 12월의 강추위였습니다. 강물은 완전히 얼어 있었어요. 저 건너편이 중국이에요. 약 500m 정도 돼요. 브로커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북한 경비 초소가 있었어요. 서치라이트가 계속 강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이 꺼지는 순간에 뛰어야 해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브로커의 말에 온 가족이 긴장했어요. 자정이 지나자 서치라이트가 잠시 꺼졌어요. 지금이에요.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가족이 손을 잡고 뛰었어요. 민수가 중간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200m쯤 뛰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다시 켜졌습니다. 우리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발견됐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뒤에서 경비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서라. 안 서면 쏜다. 경비대의 외침이 강 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뛰었어요.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얼음 위로 날아왔어요. 엎드려. 제가 가족에게 소리쳤어요. 모두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하지만 중국 쪽에서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비대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일어나서 계속 뛰어요. 브로커가 다시 소리쳤어요. 마지막 200m를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북한 경비대가 쫓아오고 있었지만 중국 쪽 경비대 때문에 함부로 총을 쏠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온 가족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진짜 도피 생활이 시작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북한 요원들이 탈북자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은신처로 향했어요. 이틀만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는 베이징으로 가야 해요. 은신처는 허름한 농가였어요. 중국인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조선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의 친절한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잤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었어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가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요?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잘했어. 살아야 연하의 진실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저는 김연아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요. 명단에 있던 제 이름. 그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시작된 48시간의 도주.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그 밤. 이 모든 것이 김연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살아남은 증인으로서 진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침묵 속에 살고 있어요. 국정원에서는 제게 안전을 위해 당분간 조용히 지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연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북한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설주의 승리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잔혹한 복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먼저 총정치국에서 반발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의자 작전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자 살아남은 간부들이 은밀히 뭉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철수 부국장조차 리설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의 변화였습니다. 김연아의 죽음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리설주에 대한 냉대가 시작되었고 공개석상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권력 커플의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김정은이 리설주를 원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해졌어요. 김연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리설주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지만 그 후회가 북한 권력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어요. 2017년 김주애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김정은과 리설주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딸에게조차 냉담했다고 해요. 리설주의 피가 섞인 아이를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연아를 기리는 비밀 모임이 북한 내부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술인들과 일부 간부들이 은밀히 모여 그녀를 추모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진짜 조국을 사랑한 가수라며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리설주는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강압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반발만 커졌습니다. 보이성 내에서도 리설주의 사적 복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9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리설주의 친정 가족들을 평양에서 추방시킨 것이에요. 수도 정화 작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리설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리설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리설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딸을 이용해서 리설주의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김주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는 어머니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권력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써야 하는 것이다. 김연아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말이었어요. 리설주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냉대, 간부들의 반발, 심지어 딸마저 자신보다는 아버지를 따르는 상황이었어요. 2022년 김정일 생일 행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김연아의 아리랑 녹음이 공식적으로 방송된 것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어요. 진정한 애국 가수를 기리자는 명목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북한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반역자로 처형된 김연아의 노래가 다시 전파를 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한 조국애를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리설주는 그날 밤 김정은과 큰 다툼을 벌였다고 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아직도... 리설주의 질책에 김정은이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을 후회한다. 그것이 왕의 도리다.
2023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김정은이 김연아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애국열사릉에 묻힌 그녀의 묘소에 꽃을 바쳤다고 해요. 그리고 묘비명을 새로 새겼습니다. 조선을 사랑한 진정한 가수 김연아. 리설주의 권력은 급속도로 약해졌어요. 김주애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리설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과거를 부끄러워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2024년 현재 북한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김연아의 죽음이 가져온 나비 효과가 권력 구조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리설주의 질투로 시작된 복수국이 결국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김정은은 이제 김연아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잘못된 판단으로 귀중한 인재를 잃었다며 간접적으로 사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설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에요. 김연아는 죽었지만 그녀의 죽음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요. 김연아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진짜 통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 텐데요. 리설주의 질투가 그 모든 가능성을 앗아간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연아를 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그녀는 순수함과 진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리설주가 제거하려 했던 기억이 오히려 더욱 강해진 것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언젠가는 김연아의 진짜 이야기가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회자될 날이 올 것이라고요. 그날이 오면 리설주의 질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질투는 한 여인을 죽였지만 결국 그 질투가 권력을 삼켜버렸습니다. 리설주는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승자는 죽어서도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김연아였어요. 사랑은 질투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